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증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전격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수완박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영화관 등에서의 음식 섭취와 대형마트, 백화점 내 시식이 허용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지난 2월 4일 이후 80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재임 시절 사돈 일가의 제약회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된 것은 2002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흐린 날씨 속에도 때이른 더위가 계속됩니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 속에 일단 시작했습니다.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들이 불참하면서 4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위원장과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청문회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요청한 자료는 1,090건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300건 수준임을 고려하면 4배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서 사표를 냈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결국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둔 채 시기만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그보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김호수 총장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거죠? 네, 지난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호수 총장이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김 총장은 중재안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기소하는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쉽게 납득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재안에서 폐지하도록 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검찰이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야라며 특히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없어지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 내용 역시 해석하기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죄 수사 일체를 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무엇보다 이번 중재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라며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자신이 사전에 중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혹 제기에 지난 22일 간부들과 대검 청사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 대검 업무는 역시 사표를 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지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관련 합의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하는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딱하다면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아침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야의 합의안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검수완박 합의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부패 공직자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방식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가운데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을 두고 여야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국민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사돈 일가의 제약회사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자신과 특수관계인 제약사 주식을 거래한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공개한 재산 목록입니다. 2015년 이 후보자는 JW 중해제약 주식을 500주 보유했고 부인은 3,600여 주를 가지고 있다가 판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중해제약 주가는 신약 개발 기대감 등으로 연초 대비 몇 배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딸은 같은 해 10월 중해제약 이종호 명예회장의 외손자인 이모 씨와 결혼합니다. 이 후보자 부부 가운데 주식 보유량이 많은 부인 정모 씨가 중해제약 주식을 처음 산 건 2015년 8월 5일. 딸이 결혼하기 2달여 전으로 당시 주가는 종가 기준 31,750원입니다. 매수 이틀 뒤에는 중해제약이 신약 기술을 수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며 주가가 17%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정 씨는 이후 수차례 중해제약 주식을 거래하다가 이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되고 한 달쯤 뒤 남은 물량을 모두 매도합니다. 당시 종가는 44,600원이었습니다. 배우자 정 씨는 이런 주식 거래로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정확한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가 그래프 등으로 볼 때 매매 차익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도 부인과 비슷한 시기에 중해제약 주식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중해제약을 일부 팔고
사위 이모 씨가 최대 주주인 지주사 중회홀딩스 주식을 샀습니다. 권익위를 이끌며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데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제약사 주식을 거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일반인처럼 주식 시황을 보고 투자를 했다며 사돈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일이 아니었는지도 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먹튀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론스타 사태. 19년 만에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고 4조 원 넘는 이득을 보며 되팔았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론스타 의혹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외환은행도 팔릴 만큼 부실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매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은행 감독 당국은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론스타 사태의 시작으로 꼽히는 건 지난 2003년 7월 15일에 열린 시민회의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재경부, 지금의 기재부는 외환은행이 부실해질 거라며 론스타에 유리한 이른바 예외 승인을 주장했는데 이 자리엔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외 승인에 해당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하는 그런 문서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추 후보자의 역할은 매각을 주저하던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논의한 재경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과장은 그때보다 5년 전인 1998년 유권 해석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개정 전에 예전 은행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새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실하건 아니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은행법에 기초한 유권 해석을 들먹이면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12년 뒤인 지난 2015년엔 론스타와의 분쟁을 총지휘했고 다시 7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나라 살림 국간지기로 론스타 사태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에 5조 원 넘게 물어내라는 론스타와의 분쟁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과거 매각을 도운 꼴인 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는 건 이해 충돌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100% 승소 승패를 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추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지난 2006년 책임 문제를 예상했지만 외환은행 부실화를 내버려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금 역시 다 정리됐다는 입장인데 이는 당시 자신의 상관이던 변양호 재경부 국장의 무죄 확정을 강조하는 거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의혹이 한 번 더 들춰질 예정인 가운데 추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역설적으로 론스타 사건 수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해 매년 200만 원씩을 납입하고 세금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로 불리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업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개인은 많게는 1년에 99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구 동성로의 보유 건물을 통해 부동산 임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해당 공제에 가입했으며 이 건물로 지난해 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윤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2,300만 원 월세를 받고도 이를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공제부금에 가입해 절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인의 마인드가 결여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 기조로 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발표 시점을 미루겠다고 밝혔는데 애초 공언했던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입주 12년 차가 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217제곱미터가 지난달 11일 50억 원에 팔렸는데 직전 거래보다 16억 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준공 40년이 지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도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158제곱미터가 직전 최고가보다 15억 원 뛴 51억 원에 지난달 18일 거래됐습니다. 많이 있죠. 연수시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 풀리는 거에 대한 기대가 그런 거. 대선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격 폭등 조짐에 인수위도 애초 계획했던 정책 발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혹여 시장에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완화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규제를 풀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인수위 역시 이 부분을 고민 중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 비중 완화 등은 추진할 수 있겠지만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새 정부는 공급 확대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5년 임기 동안 공공택지 개발 142만 가구, 재건축 재개발 47만 가구 등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청년 원가주택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주택, 역세권 첫 집을 논의 중입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80%로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마련이나 재원 확보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규제 완화라는 단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제도를 정비하고 재편하는 과정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서 지난 5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중 마지막으로 기자들과 함께하는 청와대 출입기자 초청 행사 겸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에 대해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예상과 달리 심야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25일 0시를 전후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했지만 열병식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도 열병식에 관한 언급 없이 항일 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관련 사설이나 행사 관련 기사만 보도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은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날씨 때문에 지연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이행기라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이부입니다. 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이 되면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건 국내에 유입되기 전인 지난 2020년 1월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2급으로 떨어진 건데요. 에볼라나 사스, 메르스 같은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역이나 수두, 결핵 같은 2급 감염병은 발생한 뒤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 현장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주 동안 이행기를 정했기 때문인데요. 2급 감염병도 일부는 격리 의무가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 검사나 입원, 치료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주가 지난 뒤 안착기가 되고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자는 독감 환자처럼 동네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어져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기는 다음 달 22일까지인데 정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4,370명입니다. 전날보다 절반 가까이 3만 명 넘게 줄면서 닷새 연속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지난 2월 4일 2만 7천여 명 이후 80일 만에 최저치입니다. 어제가 휴일이라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 쉰 영향도 있지만 1주 전과 비교하면 1만 3천여 명이 2주 전과 비교하면 5만 6천 명 넘게 줄어 감소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 중 668명으로 57일 만에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10명 발생해 누적 2만 2,243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5.6%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50만 명대이고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4만 5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해온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 이후 불안감이 크게 줄고 전신 보호복 사용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의 감염내과 이은영 교수는 공동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93명을 조사한 결과 68.8%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53.4%는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지 모른다는 불안도 줄었고 이들의 불안감은 백신 접종 이전에 수행된 연구와 달리 정상 범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두 곳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00만 회 접종분의 중국 시노백 백신을 거부했고 200만 회 접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부작용을 우려해 거절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 조치들이 북한의 대유행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넓은 범위의 보건과 경제적인 결핍 등 상당한 비용을 치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약속한 것을 양당이 오늘 조문을 제출해서 법사위 심사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여야가 지난주에 합의했던 대로 그대로 법사위에 넘겨서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이 조치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동을 걸었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주장은 허위 날조 왜곡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박병석 의장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었던 박병석 의장의 입장이
단호하다,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등촌동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신체가 묶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에 숨어있던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60대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계곡 살인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주말에도 이은혜, 조연수를 불러서 조사했고 오늘도 조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줄곧 진술을 거부해왔던 이은혜는 최근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오늘도 이은혜와 조연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이은혜와 조연수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이은혜는 검거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선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가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분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에게만 불리한 정황이 나올 것을 우려해 이은혜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재판에서 형량 감형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조연수는 지난주까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채 혼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은혜의 중학교 동창이자 도피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조력자 A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도피를 시작한 지난해 중순 이후 최소 3차례 이상 이들을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의자들의 공개 수배 사실을 알고도 도왔다면 범인 은닉, 도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열흘 정도 남은 가운데 이번 한 주가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너무 가물다가 또 비가 오면 갑자기 또 많이 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남부지방, 제주도에 마치 여름 같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20m가 넘는 돌풍까지 동반돼서 시설물 피해와 항공기 결항 등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호우와 강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4월인데 마치 한여름처럼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월 하순으로는 무척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 이후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는 겁니다. 비는 오늘 오후 늦게 제주도부터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기 때문인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남부와 제주도에는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네, 자, 지역별로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제주도 산간입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리산과 남해안에도 최고 120mm의 폭우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에도 최고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하천 범람과 침수, 또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속 70km 이상, 초속으로는 20m가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입간판이 날아가거나 작은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오고 가는 배편과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극적 합의를 이룬 지 사흘 만에 재검토 선언이 나온 데다 인사청문회 국면까지 맞물려 전국 급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 협상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서 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면서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문제를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고 권 원내대표는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로 이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정미경 의원 등 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막장 타협안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자 결국 지도부도 재논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도 나왔다고요?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의 재논의 입장에 대해서 공직자와 선거범죄는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다면서 허위 날조 프레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무부와 검찰의 국회 지부냐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한다면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재안 파기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중재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중재안 합의로 극적인 절충점을 찾았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강한 파열음을 내면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 속에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긴 했는데요. 불과 39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요. 한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요구받은 검증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청문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까지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개의 정족수는 채울 수 있고 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7일에 제출됐기 때문에 관련 법상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인사청문 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청문회장의 입장에서 의사 진행 발언으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자료 제출이 부실해선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맹비난하고 청문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참석한 국민의힘 위원들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간 뒤 오후 2시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했는데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즉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 자체가 불가능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 설득 작업에 나서고 여야가 일정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그동안 검수완박에는 거리를 조금 두는 듯한 원론적인 발언을 해왔는데 오늘은 제법 센 입장이 나왔네요.
네, 국회 중재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인지 거듭된 질문에는 국회 논의를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고 민주당 또한 국민 우려를 알고 있을 거라면서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고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다라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졌었는데요. 당선인이 된 이후에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라면서 거리두기를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 경고를 날리면서 국회 논의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게 정치인을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원칙보다 자신의 특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곧 둘 다 잃게 된다는 미국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 정부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당선인이 직접 언급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당선인 일정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경기도 성남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합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 자주권 확보라는 사명감을 가진 개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에도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생산 공장을 찾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안철수 위원장도 함께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윤 당선인을 맞이해 안내할 예정인데 윤 당선인이 최 회장을 만나는 건 당선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방문 일정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재진 앞에서 직접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인수위원회에 굵직한 일정이 많습니다. 오후 2시에 안철수 위원장이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요.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특히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3시에는 청와대 이전 TF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브리핑합니다. 대통령 사절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 교통통제 관련 내용 등이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막판에 러시아 문제가 변수였죠.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5년 만에 겨룬 리턴 매치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8시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대부분 마크롱 대통령이 57에서 58%, 르펜 후보가 41에서 4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엘라브는 마크롱 대통령이 57.6%, 르펜 후보가 42.4%를 득표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입소스와 소프라스테리아는 마크롱 대통령이 58.2%, 르펜 후보가 41.8%의 득표율을 기록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와 PDCR도 마크롱 대통령이 58%, 르펜 후보가 42% 득표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추정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6%포인트로 5년 전 32%포인트보다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는 지난 10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각각 28.8%,
23.1%의 득표율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르펜 후보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어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60일째이자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기독교인 동방정교의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포격은 계속됐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 3,000명이 갇혀있는 남부 마리우폴의 제출소를 러시아군이 총공격할 것이라는 불안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방정교 부활절인 일요일 마리우폴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 아조우 연대가 공개한 드론 촬영 사진입니다. 성한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내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봉쇄된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шановна Україна. Сьогодні великий день. І навіть попри це ворог продовжує скидати авіаційні бомби, гатить корабе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тріляють гармати, продовжують бити ворожі танки, піхота пробує штурмувати. 러시아군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뒤 지상군을 진입시키지 않고 있으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항복을 강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제철소 근처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Не забудеш про Маріуполь і його героїчних захисників. 폐허가 된 마리우폴 시내에서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리우폴이 21세기 최대의 전쟁 범죄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에서 살해된 민간인의 수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집단 매장지의 위치가 위성사진 등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새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전투가 계속돼 상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두 나라 군 대변인들이 밝혔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2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고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국방부 장관의 동시 방문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현장을 찾은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희망했지만 백악관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에 선을 그었습니다. 새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 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또 국제고등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폐지될 운명이었던 자사고가 부활하게 된 건데 6월 예정된 교육감 선거와 맞물리면서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진행됐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 교육수장으로 지목된 김인철 후보자 모두 학생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자사고 유지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시 확대에 자사고 기사회생까지 맞물리면서 특목고 경쟁률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관련된 논란 역시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외고와 자사고가 학교 서열화와
성적 줄 세우기를 가속화하며 특권 학교로 군림할 거란 비판입니다. 그 지원을 하는 계층 자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학비 자체가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무리 이제 세금을 투입을 하고 선생님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2019년 자사고 폐지 발표 뒤에도 사교육비는 여전한 데다 일반고 중 성적이 좋은 강남 8학군에 인구 유입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자사고 폐지를 고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사고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선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사고 입시를 위한 사실 사교육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를 일종의 제로섬 관계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시 과열 문제는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사고나 그런 학교가 없으면 서열화가 안 생기냐. 좋은 직장은 굉장히 일부에 한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노동 구조, 이런 데에 교육의 경쟁, 또 교육 본질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목고 존치 문제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새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폐지를 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수 진영에선 자사고를 존치하고 대신 혁신학교를 폐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전화 사기,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즘에 중계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전화를 거는 위치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중계기는 지하철역과 공사장, 일반 원룸까지 다양한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통신사도 중계기 단속에 나섰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역 한쪽에 수상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벌려. 가보라. 가방을 열어보니 전화 거는 사람의 위치를 속일 수 있어 사기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이른바 중계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하철역뿐 아니라 공사장부터 빈 원룸까지 중계기가 설치되는 곳도 다양합니다.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발신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 국내 설치하는 장비를 중계기라고 부르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집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초 통신사와 경찰이 손을 맞잡고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을 파악하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AI 기술,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중계기를 찾고 그 위치를 경찰에 제공해서 단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인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선망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범죄를 추적하는 데는 통신사 대부분이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규제를 도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만큼 통신 사업자들 스스로 취약점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달에 강릉과 동해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돌이 굴러떨어지는 낙석, 그리고 흙과 모래가 흘러내리는 토사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응급 복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5일 대형 산불로 축구장 2,0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강릉시 옥계면. 검게 그을린 비탈면 곳곳이 금가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도로 옆 낙석 방지망은 쏟아져 내린 바위와 흙더미에 맥없이 휘어졌습니다. 한아름보다 더 크죠. 그런 게 떨어져가지고 포크레인을 동해분이 치웠어요.
검게 탄 소나무는 당장에라도 주택을 덮칠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주택가 주변 야산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힘을 줘도 흙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적은 비에도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크게 늘면서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이 지금 무너져 금이 가서 내려 흘러요. 장마가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더 무너질까 봐 겁이 난다고요. 산불 피해 지역은 계곡 토사 유출량이 일반 숲보다 4배 이상 늘어납니다. 뜨거운 불길에 나무와 흙이 타버리면서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생들이 고사하면서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돼서 빗물이 지표로 이제 유출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이번 강릉 동해 산불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20여 곳. 하지만 이 가운데 응급복구 공사가 시작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기가 적어도 90일 이상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좀 비 오고 이러면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마철을 앞두고 응급복구마저 늦어지면서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이제 어린이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식 개장을 앞둔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 그런데 이곳은 국내 최대 청동기 시대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레고랜드는 출토된 유물을 보존하고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개발 부진의 유적지 발굴 현장. 국내 최대 규모 청동기 시대 유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년간 발굴 작업을 거쳐 토기 등 유물 8,000점이 나왔고 고인돌 48기도 발굴됐습니다. 소형 문화재는 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지만 고인돌은 수송할 수 없어 현장에 임시 보관됐습니다. 강원도는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만들어 보존하겠다고 약속했고 문화재위원회가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레고랜드 정식 개장을 코앞에 둔 현재 약속은 지켜졌을까? 춘천 레고랜드 개발 부지에서 나온 청동기 시대 고인돌 등 유적들이 현재 옮겨진 곳입니다. 애초 약속과 달리 벌써 5년 넘게 이곳에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구석에 늘어선 비닐하우스, 검은 가림막에 덮여 있는 건 다름 아닌 해체된 고인돌 40여 기.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났고 나무까지 뿌리를 내렸습니다. 개장에 맞춰 조성하겠다던 박물관과 유적공원 부지는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레고랜드 개장과 함께 최소한 유적공원만큼은 조성해서 같이 문 열기로 했던 건데 그 약속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고 지킬 의지도 없고요.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수년간 방치되면서 훼손 우려도 큽니다. 복원을 위해 각각 고인돌 바위에 숫자를 새겨놨다고는 하지만 훼손됐을 경우 온전한 복원도 어렵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의지와 의사도 전혀 없는 것들이 확인이 된 것들이 아닌가.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유적들이 다시 내팽개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를 좀 금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설립한 중도개발공사 측은 방치된 고인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화재청과 협의 후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뒤늦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한 번 치료 비용이 4억 원에 가까웠던 백혈병 치료제 카티.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이 크게 넓어졌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카티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백혈병 환자를 치료해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카티 치료제. 카티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이용하는 일종의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 T세포를 우리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T세포를 암의 특징적인 표지자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혈액암들은 고형암하고 다르게 그 표지자가 좀 독특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특한 표지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를 조작을 해서 몸에다 넣어주는 거죠. 국내에서는 미국 노바티스의 카티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간 1회 치료 비용이 3억 6천만 원에 달해 환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최대 600만 원 이내로 대폭 줄었습니다. 치료비용이 낮아지면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뿐 아니라
관련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선두 기업이 건보 적용을 받으면서 후발 기업들도 향후 건보 적용 가능성이 커져 사업성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뒤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은 현재 4명 중에 3명이 완전 관해가 되었는데요. 완전 관해라는 것은 이제 암 환자의 몸 안에서 암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것을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상 2상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전체 65명의 환자의 결과를 모으는 것이 저희 임상 2상의 목표입니다. 또 다른 바이오 기업도 지난해 말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보다 상용화에는 뒤처졌지만 효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해외 CAR-T를 이용할 경우 환자의 T세포를 해외에 보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한계가 있었는데 국산 CAR-T가 나오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돼 환자에게 큰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대구가 30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4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돌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그 일정 중에 앞서 전해드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검수완박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가 주목됐었는데 지금 첫 일정에서는 그 언급은 없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